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세법 관련한 주제 볼 텐데요. 먼저 조세 총론 관련한 주제. 보통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작년에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나 해서,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세목들이 취득세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까지 최대 6개, 주로 이제 공부하는 영역은 5개 항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묶어서 가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게 조세 분류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분류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차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하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세 개를 지방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국세로서 종부세라고 하는 세목이 있게 될 거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소득세하고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라고 해서 국가가 지금 세금을 뜯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국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가 중심이 되게 되는데 26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지자체에 따른 지금 과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라는 행정구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게 되면은 그 밑에 소위 광역지자체라고 해서 특별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광역시라는 개념이 있고 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특별시 밑에 구라는 행정구역이 있게 될 것이고 광역시 밑에 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군도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도 밑에 시하고 군이라고 하는 것, 요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이 단위를 가리켜서 광역지자체라는 용어를 보통 쓰고요. 시군구를 가리켜서 기초지자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원 이렇게 가야 될 테고 도 단위에서는 투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세금 뜯어내는 것이 취득세라고 하는 것 하나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세라고 해서 구청장 등이 부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도 단위에서는 투라고 해서 지금 도지사가 세금 뜯어내고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세금을 뜯어내게 될 텐데 도 단위에서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 단위로 세금을 뜯어내게 된다. 해서 이걸 이제 굳이 외운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개 순서로 간다고 했을 때 원 하게 되면 특별시세, 투 하게 되면 도세라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가게 돼. 그럼 나머지가 구세라든가 나머지가 시군세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26회 때 한 번 나오고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 해서 순서 외우셔야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중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라고 하는 것 원, 그 다음에 도세에서는 투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구세 물어봤거든요. 등록면허세 물어봤으니까 혹시 이 문제를 응용 들어가게 되면 시군세를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 또 도세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해서 요 문제는요. 부동산 학개론 할 때도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27회 때도 출제가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비교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 구조는요. 자,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독립세라는 개념과 부가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독립세로서 5개 기본 축 잡고 들어가야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역시 국세에서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낼 때는요, 같이 부과하는 세금이 소위 지방교육세하고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세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같이 묶어서 매기는 세금을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에서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일종이 되게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국세 일종이 되는데 취득세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세금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게 있고 일정한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있는데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별 의미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또 부가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도 또 등록면허세를 낼 때도 또 하나 재산세를 낼 때도 공통적으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을 낼 때는 부가세로서 종합부도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국세 일종인데 같이 부과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경우에 따라서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으로 예를 갖고 부가세와 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논의하게 되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요 얘기할 때 실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작년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었죠. 일단 기본적인 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살을 붙여가야 되죠. 취득세 내게 되면은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하고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내야 될 것이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된다 해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독립세와 부가세 관계가 숙달이 돼 있게 되면 요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가장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하고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있겠고,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구성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세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방서 같은 것을 이용을 하려면 소방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서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받는 세금을 가리켜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게 되면 언젠가는 화재가 날 수가 있을 것이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자,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는 건 아니고 건물 등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보유 단계에서 낼 의무가 있고요. 한편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어 있어 소득세 해서 요건 이제 지방세 일종의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소득 등에 관련해서 내는 세금으로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고 나머지 보유 단계에서 내는 각종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단계가 되게 될 테고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관한 이 쟁점은 특히 보유 단계는 뒤에서 몇 가지 출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독립세하고요, 부가세 개념을 일단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다시 한번 스토리를 잡아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확인 설명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상과 세부 확인상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확인상에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라든가
권리관계,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이런 것들이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는 것도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될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돈 얘기 나와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든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그래서 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요 얘기를 할 때 자꾸 건드리는 게 바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죠.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앞뒤 여러 개 과목 간에 서로 연계가 되게 되고요. 자, 아무래도 보유 단계라는 게 아마 양들이 좀 많고 한데 요게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 다시요. 자, 재산세와 종부세, 그다음에 이거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보유 단계에서 자 주택의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뜯어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논함에 있어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관련해서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경매, 공매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경매 과정에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 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은 문제 자체를 쫓아가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고르시오 하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제거해 가는 방식 또는 양도소득세를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지금 세목 종류도 많고 외울 게 좀 많았던 것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조세 분류라고 해서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해 보는 거, 국세와 지방세,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에서 뜯는 세금과 기초지자체에서 뜯는 세금, 요거 비교했던 것이 바로 26회 때 출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해서 지금 취득, 보유, 그다음에 양도 단계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요 주제가 지금 30회 때, 29회 때 연속 나왔나?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고 국세인 것은 뭐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종부세가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이고 국세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문제 구성도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가면 정책문 중에서 조세 정책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조세 분류라고 하는 게 작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고요. 이제 지금 이제 문제 가지고 몇 개 확인해 볼까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세라고 하는 거 원해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세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제 도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나머지 재산세가 시군세 범주에 속한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내다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찍어 가셔야 될 텐데, 찍을 때도 기준이 있어야 돼. 많이 본 거 위주로 찍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요 두 개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시세가 원해서 취득세가 들어가니까 특별시세에 대응해서 구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때 구세라고 하는 것은 뭐만 바로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독특했던, 그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하여튼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나오는 게 능사고요.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가능하면 눈에 익었던 아이들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더라도 눈에 익었던 아이를 쫓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세 다시 가십시다. 자, 취득세 하나 들어갔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세목은 바로 특별시의 하부기관인 구세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건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얘기는 구세를 고르시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뽑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조세 분류 등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고르면 안 되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또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디귿을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답은 4번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바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자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의 잘 몰라요. 자 분석하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가세이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 부가세이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리고 좀 독특한 개념이 인지세라고 하는 개념. 이거 외워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야 되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취득 단계를 쫓아가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외워놨는데 멘붕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논의의 포인트, 자,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바로 이 두 개를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가 바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회 때는 좀 문제가 쉽게 구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문제. 자, 가볼까요? 지난번 25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취득 단계에서 다시 25회 때 문제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문제 구성할 때는 이제 보유 단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 단계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따져볼 실익이 없고, 결국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보유 단계에서 부담을 쓴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다시 이때는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을 생각을 하셔야 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 거기서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게 뼈대가 돼야 돼요. 취득세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등록면허세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핏 보게 되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원래 해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테고 여기서 지방 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세가 되게 될 테고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 여기서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부가세니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될 테고요. 제가 지방교육세 얘도 뭐가 됩니까? 재산세, 부가세니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보유 단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다고요?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되든 혹은 나중에 바로 종합소득세가 되든 임대소득에다 세금을 붙이게 되는 게 소득세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재산세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가 다
된다. 뭐가 된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좀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다시 갑시다. 여기서는 이제 항상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하면 이게 취득 단계 내는 세금, 오직 취득 단계에서만 내는 세금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결과적으로 4개 다 어떻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된다.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소득세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전제했을 때 소득세도 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25회 때 나왔던 문제, 지금 이제 나왔던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지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가시려면 결국은 앞에서 바로 독립세하고 부가세 얘기가 거의 세팅이 줄줄 구구단처럼 나와야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검토될 주제가 지금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또는 과세 처분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의무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납세의무의 성립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5개 세목 뼈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이런 식으로 자, 뼈대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취득세라고 하는 것에 납세 의무. 취득세 언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느냐.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때 바로 취득세를 알아서 나중에 신고 납부를 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이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알아서 이제 신고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이 될 테고 등기 등록을 하는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던져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따지물 실익도 없어요. 상식 중에 상식으로 전제하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요.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뭐 아무 조치 안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둘 다 보유 단계다 보니까 6월 1일. 그래서 만약에 5월 31일 날 자, 매각을 하고 그때 등기까지 넘겨주게 되면 그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을 것이고요. 자, 만약 6월 1일 현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이제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 아까 본 것처럼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소득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소득세는요, 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다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자, 요것만 좀 특이해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간단한 주제이고 자, 그다음에 소득세만 특이한 거예요.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발생한 때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소득을 입금받은 때 아니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과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이 끝나는 때 그 밤 11시 59분 59초 요때 그 끝나는 그 시점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게 이하이고요. 공부할 때는 힘든데 뭐 그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이 지문에 구성이 되는 게 재산세와 종부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 자 매년 6월 1일 또는
과세 기준 1이라고 하는 것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라고 해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되면 그때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 1이 되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것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 시험에 낼 건 아닌데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게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역시 이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냈던 것이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 6월 1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7월 1일 순 붙어 있게 되면 그때 주민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라고 해서 두 가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뭐 조문분 주민세는 별로는 치고 일단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7월 1일이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자,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테고 7월 1일 순 붙어 있으면 그때 어떻다? 우리가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28회인가에 좀 특이하게 냈던 주제가 주민세에 관한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이런 시리즈가 기초 중에 기초가 될 것이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주민세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종부세하고요, 양도소득세, 특히 종부세에서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 같이 자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부가세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제 가산세 얘기는 조금 이따 따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라고 하는 게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신고 납부라는 방식이 있고요. 보통 징수라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세목을 가리켜서 신고 납부,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이런 것들은 신고 납부 대상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자 아까 우리 도단위에서 하면 시장 군수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될 테고 종부세는 이제 국세니까 국가가 부과를 하게 된다. 그래서 돈 내라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해서 받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자 지금 보통 징수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 하여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라는 주제 하나가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머리 글자 따서 외워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취납시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 이때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거의 구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하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납부 또는 충당이라고 해서 충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거죠. 기존에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금액으로 땜질하는 거 이걸 우리가 충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취납이라고 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자 지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민사채권은 10년으로 보고요.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 세법이라는 개념 자체도 공법의 일종이 되게 돼요. 우리가 공법과 사법으로 법을 구분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공법상 채권은 따로 얘기 안 하면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은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달리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소멸시효 5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자체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세 2012년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지금 7년, 5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뜯어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그 후에 가서는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던져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아마 남아있는 주제 중에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취득세가 주로 중심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해보니까 20년 지나서 20년 전에 세금 안 받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제척 기간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후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 부르게 돼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아까 세금 부과했다가 안 냈는데 5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이걸 시효 완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세금 납세 의무가 발생했는데 납세 의무가 발생했는데 지자체에서요 지방세 재산세를 내라고 통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제척기간 도과 5년의 기간이 원칙적으로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도과돼서 더 이상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척기간 원칙은요 5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이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신고납부 대상 세금이라는 게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 두 개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될 테고 양도소득세 자산을 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해서 양도 차익 등이 발생했을 때 소위 과세 기간이 끝나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텐데 이건요 소위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7년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시피다. 2013년도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텐데 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이 납세 의무자가 될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해서 얼마에 취득했다라고 하는 신고서를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상이라서 7년 동안 버텨버렸다. 7년 동안 신고 납부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어떻다? 바로 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뒤에서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부정행위와 연계가 되게 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이때 바로 제척기간 도과로 더 이상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자, 요건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 소득이 발생한 때 아니고요. 과세 기간이 끝난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2010년도에, 2011년도, 2010년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과세 기간 12월 31일이 끝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사이에 7년 동안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7년짜리 제척기간의 의미가 될 테고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 건 별개 문제로 양도하는
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다운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3억의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2억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개구라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10년 지나서 이 대상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운계약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운계약서에서 워낙 실제는 3억에 취득했는데 얼마? 2억에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작종 증명서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실제는 내가 3억에 취득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작게 해달라. 양도 차익이 작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10년 경과가 돼 버리면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양도소득세 추가로 징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10년 경과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한테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병한테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주겠지만 누구 갑이라고 했던 사람 10년 경과되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징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죠. 원칙은 5년이 되고 특례조항으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취득해놓고 취득했듯이 신고납부를 안 했다. 양도해놓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럼 7년 경과되기 전에 발각되면 세금을 뜯을 수 있고 7년이 경과가 돼버리면 어떻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받아낼 수는 없다. 이런 논리구조고 한편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 경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상담했던 사안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한테 을이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양도 취득한 후에 9년 한 8개월인가? 9년 8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운계약서 썼던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이제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본인은 뭐를 양도소득세를 좀 적게 낼 수가 있겠지만은 대신 지금 10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또 이제 갑하고 을이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이걸 고백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등등등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 저 얘기 있죠. 가등기란 제도를 활용하면 이 문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가등기, 병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주게 될 것이고 그럼 가등기를 한 병은 10년 채운 다음에 가등기 기간 본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있다가 어차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0년 다운계약서 썼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세금 깎아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10년 지나버렸으면 원래 갑도 어떻다 피해를 받지 피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양도소득세 추가로 징수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해줘봤자 뭐 아무 사실 별 영향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상담들을 받아보면은 뭘 물어봐. 그럼 이제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을 얘기해주면은 바로 전화 끊습니다. 급하거든.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그럼 이제 이게 해결책을 안 알려주면 나중에 한 번 더 전화 옵니다. 그래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으면 얘기를 안 해주는데 끝까지 안 해줘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이 제척기간에 관한 개념, 특히 다운계약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일하시는데 좀 괜찮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취납 시제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납세의무 소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가야 될 게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야 돼. 취납시제. 그리고 취납시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제척기간의 도과. 나머지는 간단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요. 제척기간의 도과라고 하는 거 기본 5년. 그 다음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얘가 몇 년? 지금 이제 7년. 그 다음에 이제 다운계약서 사건은 몇 년? 10년. 요렇게 가게 됩니다. 뭐 주기상 지난번에 취납시제 전체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 좀 깊이 나오는 문제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개념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부가자 가산세라는 개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피곤한 게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용어 때문에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해결이 되는 거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세금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신고 납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하고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시험 중간중간에 이슈 따로 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등록면허세.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한 사람은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자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다, 취득을 했다, 등기 등록을 한다라는 식의 보고하고 세금도 알아서 내야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보통징수라고 해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 1 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제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구세에 해당이 되니까 구청장이 세금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종부세는 국가에서 세금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고 세금을 받아가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잘 신고하고 잘 납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성실한 신고 혹은 납부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소위 무신고 가산세 등을 규정을 하고 있다.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자 나중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때리게 된다. 또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신고를 하자 신고 납부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취득한 가액보다 낮게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초과 환급 가산세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더 많이 환급을 받았다. 그럼 나중에 초과 환급 가산세 이런 개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신고만 해놓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마치 맞물려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하나 이슈가 될 테고 취득세 할 때 이슈, 등록면허세 할 때 각각 바로 가산세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는데 총론 파트에서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죠. 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라는 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100분의 20의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때려맞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기 등이 매개가 됐다. 그러면 이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건데 사기는 따로 외울 게 아니고요. 사기는 일괄적으로 내야 될 세계 얼마?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고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이고 나머지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10. 물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더럽게 계산 방법이 복잡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이걸 이제 100분의 10 하면 함정할 수 빠질 수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100분의 10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100분의 40이나 100분의 20 이렇게
수익을 쓰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이게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논의가 되는데, 자,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과세 기간 동안 일정한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양도소득세 납부할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양도 차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는 이제 제척기간 문제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 전에, 자, 중간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때려맞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냐면, 나중에 1세대 1주택, 이런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에서, 자, 국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소득세법에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맞게 된다. 근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돼버리게 되면 거기다 100분의 20을 곱해봤자 역시 0원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신고 안 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는 시험 문제를 구성해 갈 때는 일단은 양도 차손이 발생했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도 무조건 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쟁점됐었고, 중간에 내용들은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약간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주제가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라고 하는 것,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취득세 원칙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걸리게 되면 얼마? 바로 120만 원. 이 100분의 20이니까 무신고 가산세니까 바로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될 것이다. 그때 세금을 부과할 때, 자, 그 세목으로 하게 된다라고 돼요.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하게 된다. 뭔 얘기냐면, 취득세를 내야 될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걸렸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때려 맞는데, 납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가산세는 그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세목으로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별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16년간 딱 하나 여기서 남아있는 쟁점이 바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념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만약 원래대로 계산, 기본 납부할 세목이 100만 원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발각이 되면 얼마? 20% 더해서 120만 원을 내야 될 건데, 또 세법에서는 관련 법에서 특례조항을 두는 거야. 이 아이는 특별히 취득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어진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10% 감면되게 된다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면 90만 원만 내면 되는 사안인데, 신고를 안 하다 걸렸다. 그러면 20% 가산세가 추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120만 원일 때 12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 감면해서 12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부분은 별개로 가고, 어떻게 90만 원. 아까 이제 원래 10% 감면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90만 원 내야 되고요. 무신고 가산세 얼마?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즉 이때 120에서 10%인 12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본세, 취득세 그 자체에서만 빼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 주로 이제 이 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어디에서 취득세 제일 끄트머리하고요. 등록 면허세 파트에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좀 까다로워요. 이걸 골고루 다 외워서 푼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준비하실 것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나머지 모르면 다 100분의 10. 사기 들어가면 100분의 40. 요 정도 해서 요게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산세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신고 납부와 관련돼 있는 개념을 가산세라고 부르게 된다. 지금 조세 총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신고 납부 세목할 때 다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것이 보통 징수와 관련한 개념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은 보통 징수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거, 자,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지자체 또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 방식을 보통 징수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도달주의 이런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자,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좀 보통 징수에 있어서는 세금 내라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보를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다 도달하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송달은 이 국세청 공무원이 가가지고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주는 형태 교부 송달.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 등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방법. 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민법 공부하실 때, 자, 도달주의 얘기할 때 최근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용 증명,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낸 사안에 있어서, 자, 상자 반송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사안이죠. 그래서 하여튼 교부송달, 우편송달 이거 도달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43 등에 저장된 이때 바로 자, 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24회 때 한 번 나왔던 24회 때면 지금 한 7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왔던 게 바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읽어서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분권 따서 그냥 그걸로 버리셔야 돼. 분권 있게 되면 어떻다? 분권 있게 되면은 바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 공시송달. 해서,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편지를 안 받는다 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겠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자체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하여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공시송달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을 활용해서 도달을 이렇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이런 제도를 공시송달.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었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가능 사유에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뒤에 곤란한 경우 나와 있죠. 자,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24회 때 나오고 그거로 뒤지게 공부해봤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그냥 획기적으로 죽어보라고 내는 문제가 분권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 다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려는 경우에서 하여튼 옛날 문제고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지금 가산세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가산세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가산금 얘기 말고도 보통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공시송달 그리고 하나 더 욕심 부리면 항상 똑같죠. 자, 서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나게 되면 그 서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분권이라고 하는 거 14일이라는 거 요종 바로 보통 징수 등과 관련한 쟁점.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하나 체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가산금 등에 관한 주제. 자, 아까 가산세는요, 기본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었냐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아니했을 때 가산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고요. 자,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징수의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내라고 연락을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거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메모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고요. 다시 신고 납부와 관련되어 있는 게 무신고 가산세로 대표되는 가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징수와 주속 관련이 되죠. 그래서 재산세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낸다. 그러면 이제 연체료라는 개념이 가산금이 될 테고 또 우리 아까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세금 안 내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보냈는데 날짜 정해줬는데 그 날짜를 어기게 되면 소위 가산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가산금이요 100분의 3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짜 어기게 되면 얼마? 3%의 가산금이라는 것을 때려맞게 된다. 이런 것도 외워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자, 이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갈 때 나온 거라도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책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게 되면 진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조차도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산금 3%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가산금만 때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만약에 재산세를 내야 될 날짜가 오늘이야. 근데 하루 어겼어. 그럼 3% 가산세 가산금이라는 것을 때려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내든 모레 내든 세 달 내든 내든 무조건 3%는 때려맞으니까 더 안 내. 그랬을 때, 자, 한 달 단위로 추가적으로 뜯어내는 세금이 중가산금이라는 거, 연체료에 대해서 또 연체를 받는 방식이 중가산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제 해석하면 거의 16년간 지문 한두 개짜리 불과한데 국가 지자체 같은 사람들은 어떻다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문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있고요. 지자체도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세인 뭘 내야 된다?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나중에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등록 면허세가 면제가 되는 것 특수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 따로 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 같은 사람도 공적인 기관도 어떻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있었던 것이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 등이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전이 전주로 갔나?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인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애들이 내야 될 세금, 뭐 지방소득세라든가 또는 거기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지자체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면 그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게 된다. 국가도 어떻다고요? 세금 낸다. 지자체도 다 세금 낸다.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던 사안은 결국 이제 지방 분권화 정책의 일종이었었고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돈 얘기, 세금 문제, 세금을 골고루 분배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국가나 지자체도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을 잡아야겠고요. 자, 여기서는 굳이 하나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문제 유일하게 쟁점 삼은 것. 지방세만 기억하면 되는데 중가산금이라는 개념. 자, 이 중가산금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먼저 보통징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산금 얘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공부하는 게 중가산금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하게 될 테고, 점점점 이 내용을 다 알았을 때 마지막 단어가 바로 부징수라고 해서 납부할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은 어떻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 명제 하나 유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중가산금 관련해서 납부할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가산세 파트에서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지금 아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두 개만 16년간 나왔던 쟁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산금 관련해서는 납부할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얼마 안 돼, 체납액이 얼마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거 한번 이슈가 돼서 이런 중간 내용들을 외우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뻥이라고 그러나 말이라고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그걸 묶어서 이제 개돼지가 되는 건데 이 꾸엉이 있지 않습니까? 꾸엉이라고 하는 종족이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오거나 이제 인기척이 있거나 그러면 무서우니까 덤불에다 대가리를 딱 쳐박고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안도를 하고 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울에 사셨나? 시골 가면 그 꿩 그런 식으로 꿩 잡는다고요? 물론 꿩이 그게 좀 겁나 빨리 뛰어갑니다. 잘 못 날라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꿩이 겁나 빨리 뛰어가는데 한 200m, 300m를 눈썹 휘두르게 뛰어가. 그래서 덤불에 대가를 탁 쳐박아. 그러고 나서 거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데 물론 사람이 그 꿩을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00m를 눈썹 휘두르게 뛰어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뛰어서 200m쯤 가게 되면은 이게 꿩이 나중에 숨 다 차가지고 이제 다른 데 날아가니까 별로 잡을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꿩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말도 마찬가지. 특히 경마하는 말 같은 거 앞만 보잖아요. 옆을 보면 생각을 해봐. 경마하는 말이 옆에 주변 여기 사람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왔네. 객장에 구경하고 그다음에 저기 구름 지나가네. 구름 쳐다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 가려가지고 앞만 보게 만드는 게 경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이제 어설프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꿩이나 말처럼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딱 나와. 그래. 가산금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걸 쳐 외우겠다라고 해서 뒤지게 봐. 그리고 뒤져버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고 제가 장담을 못해요. 내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근데 그동안 16년간 중가산금 30만원 미만일 때 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 유일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요 하나만 쟁점. 그리고 굳이 해석을 하더라도 출제 이슈가 뭐라고? 소리가 가산금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점 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부징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이게 이제 옛날 15년, 20년 전, 30년 전 문제 같으면은 이런 식이야. 다음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 틀린 건 이따구로 문제를 구성하고 지금 문제는 지금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빨랑 지문 하나 뽑는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 출제하는 패턴들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뒤지게 막 쳐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내가 외우는 인간을 못 봤어. 왜? 제가 해봤거든요. 못 외워. 그때 보는 때만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실제 의미 없어요. 출제 대응성 대단히 낮고요. 그럴 시간에 할 일 없으면 아까 조세 분류는 줄줄 외워요. 그래서 외워도 또 돌았으면 잊어먹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논의를 할 게 과세청문회 불복 등에서 잠시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보시고 나머지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